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두 딸과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인생 최고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워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경험이 생길 줄은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동서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동서는 제가 태어나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고 동서에 관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을 말하려면 가장 먼저 제 배경에 대해 말하고 넘어가야 이해가 쉬워서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충분하게 여유로운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해서 밥을 굶는 집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와 집에서 살림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저와 남동생 2명까지 그렇게 우리 5가족은 적당히 화목하고 적당히 서로 싸우면서 자랐어요. 남동생들이 저와 나이가 그렇게 터울이 많지 않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셋이 놀이터에서 하도 놀아서 온몸이 흙으로 덮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자 형제가 없어서 다소 과격했던 저는 하필 나이도 첫째라 동생들을 통솔해야 해서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장난 아니었대요. 제 기억 속에는 없는데 엄마 말로는 동생들을 괴롭히면 제가 집에서 누워있다가도 일어나서 직접 괴롭힌 아이들을 찾아가서 응징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남동생들과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막 사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셋이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잘 맞을 때는 최고의 친구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무뚝뚝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에겐 나름 다정한 면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제가 혼자 여자라고 남동생들 몰래 용돈을 더 주시기도 하고 큰딸이 최고라고 저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무뚝뚝한 성격의 말이 많지는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속을 알 수 없는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3명의 자식들을 한마디로 조용히 시키는 분이셨어요. 흔히 말하는 대장부 같은 어머니는 어디 가서 당하고 살지 않던 분이었는데 덕분에 남동생들과 저는 사춘기도 조용히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기 전의 기억은 그냥 진짜 평범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가정이었어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유난스럽게 화목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콩가루 집안이거나 불행이 집에 크게 찾아오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친척들 간의 문제도 전혀 없었는데 양가 어른들의 특징이 다들 조용하시고 문제를 만들기 싫어하는 분들이라 친척 갈등도 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다 제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제 인생이 아니고 우리 가족 전체의 인생이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방에 있는 광역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상당히 사교적이고 활발한 성격의 어머니는 모임이 유독 많으셔서 우리 3남매의 친구들 모임도 있었고 같은 지역 엄마들과의 모임과 아버지 회사의 아내들 모임 등 사회 활동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떤 모임에서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크게 가졌는데 정말 너무 운이 좋게 제가 딱 대학에 입학했을 때 우리 집 재산이 2배로 늘어났어요. 엄마가 투자한 게 적절한 시기에 빛을 보았고 덕분에 우리 3남매는 대학을 가서 등록금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등록금 걱정뿐만이 아니고 용돈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머니의 성과는 빛을 발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부동산으로 성공하자 아버지도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2분이 전문적으로 땅을 보러 다니시더니 우리 집은 금세 남들보다 더 많이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죠. 어머니는 아파트 명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대학생인 저에게 명의 이전을 시켜주어 저는 졸업도 하기 전에 아파트가 생기기도 했어요. 엄마 덕분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생활비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보내서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확실히 집에 여유가 생기니 가족들 사이도 더욱 좋아져
우리 다섯은 여행도 자주 다니고 돈독해졌어요. 그러다 제가 딱 졸업하기 직전에 엄마는 사업을 하나 시작하셨습니다. 워낙 꾸미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엄마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싶다고 진지하게 여기저기 상담을 다녔어요. 본인이 번 돈으로 사업을 한다니까 당연히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되어 아버지와 저도 주변에 많이 물어보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예 뭐라도 있던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처음부터 자신의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하셔서 옆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다 도와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졸업하고 회사에 나가 일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사업도 다 운이라고 하잖아요. 마침 엄마의 회사는 때를 잘 타서 예상보다 큰 수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이모는 엄마 사주가 돈줄을 쥐고 태어난 사주라 그렇다고 하던데 저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많이 신경 썼는지 아니까 오히려 잠도 자지 않고 매진하는 엄마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더욱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왔는데 예를 들어 공장에 가거나 거래처에 갈 때 엄마가 운전에 미숙하셔서 대신 운전도 하고 엄마 비서처럼 식사도 챙기고 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직원들 채용도 했는데 면접에도 들어가고 제가 마침 대학 전공이 회계여서 전공을 살려 엄마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엄마는 그런 제가 고맙고 기특하다고 저를 회사 임원이라고 말하고 다니셨죠. 그러다 아버지도 퇴직하시고 엄마 회사에 소일거리를 하러 나오셔서 거의 온 가족이 엄마의 회사를 위해 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동생들도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면 나와서 도왔고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게 사업이라 이렇게 5명이 매진해도 가끔은 벅차기도 했어요. 그렇게 일하다 보니 저는 어느새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기는 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사귀던 남자였는데 저는 그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같은 학교여서 겹치는 지인이 매우 많았습니다. 어느 날 동기가 저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불러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얘, 미주야. 네 남자친구 요즘 술자리에 나오면 자기 땡 잡았다고 얼마나 난리치는 줄 알아? 돈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 사람들 앞에서 하도 입을 털어서 내가 다 민망하더라. 너는 바빠서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이따 술자리 또 있으니까 올 수 있으면 몰래 와봐. 처음 동기의 말을 듣고 저는 동기가 저를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자친구는 저에게 진짜 지극정성이었고 말 그대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를 오래 봐온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남자친구 잘 만났다고 하고 당연히 우리 부모님과 심지어 동생들도 많이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전공이 체육인데 마침 남자친구도 취미가 체육이라 같이 저를 빼고 둘이 만나서 체육관에 갈 정도로 친했어요. 가족들도 신뢰했고 남동생들도 제 남자친구가 언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냐고 물을 정도였는데 저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 직접 술자리에 나갔는데 동기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미주? 당연히 좋지. 그런데 더 좋은 건 걔네 집안 돈이지. 돈 보고 결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나 이제 부자야. 우리 엄마는 벌써 뭐하고 살지 신났더라. 술에 취해 얼굴이 빨개진 채로 우리 집 재산이 최고라고 떠드는 남자친구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들어가서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헤어지자고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괘씸하고 원망스럽더라고요. 상황이 믿기지 않아 눈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 날 엄마가 둘이 여행 안 가냐고 묻는 말에 무너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찾아오고 동생들을 찾아가고 엄마 회사에도 나와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며 사정했는데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요. 이미 정이 떼질 대로 떼진 저는
그때는 제 인생에 결혼은 당연하고 남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그냥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저에게 엄마는 머리도 식힐 겸 여행을 혼자 다녀오라고 하셨는데 저도 마침 회사 일에 몰두하느라 모든 게 지쳐서 엄마 말대로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이라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나섰는데 운명처럼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절대 결혼은 없다고 연애도 하지 않을 거라고 술에 취해 가족들 앞에서 내뱉었던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여행하다 우연히 만났던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어렸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취업하기 전에 여행을 왔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이라 그랬던 건지 평생 엮일 거라 당연히 생각하지도 않고 저에게 일어났던 어이없는 결혼 파토를 얘기하니 자기 일처럼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에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연이 끝난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마주치고 서로 놀라서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둘이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몇 번 더 만났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사실 연애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당한 게 있어서 결혼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2년째 사귀다 보니 진지하게 결혼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결같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우리 집 재산에 전혀 관심이 많지 않은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엄마는 한번 일단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데려왔더니 저보다 엄마가 더 제 결혼에 진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생긴 것도 그렇고 생각이 깊은 것도 그렇고 딱 내가 원하던 사위야. 엄마는 대놓고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아버지도 남동생들도 다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남자친구가 말하지 않아 몰랐는데 시댁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아도 여유롭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인사로 온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상다리 부러지도록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주변에 하니까 홀 시모는 안 된다고 제가 고생할 거라며 결혼을 말리는 지인들이 대다수였어요. 하지만 저는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고 싶어서 인사를 갔더니 걱정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집에 인사로 오다니 내가 오히려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아유, 맛있다니 다행이에요. 많이 들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여자친구인 저에게 어찌나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대해주시던지 남자친구가 누구를 보고 배웠나 했더니 바로 시어머니의 인성 자체가 너무 훌륭하셨어요. 물론 그게 꾸며진 모습일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과 눈빛을 보면 여러분도 저처럼 안심하고 이런 집안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실 거랍니다. 집에는 남동생의 유일한 동생인 시동생도 있었는데 저는 남동생만 2명이라 어색하지 않게 대했더니 금방 낯가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첫 만남에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집 딸이 며느리가 되다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그때 우리 집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소식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아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것을 시댁은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저보다 엄마가 더 감격해서 바로 결혼을 재빠르게 추진하셨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다고 남자친구에게 얘기하니 2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더라고요. 본인은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생각에
이미 서류도 다 준비했다고 하며 서류 뭉치를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귀엽고 웃겼습니다. 그래서 진짜 남편은 결혼식에 대한 비용만 내고 모든 것은 우리 집에서 다 준비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서로 자식들을 칭찬하고 웃느라 분위기가 매우 좋았는데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 아버지도 환하게 웃을 정도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우리가 모든 비용을 내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 자식들 결혼에 쓰려고 돈을 모았다고 꼭 돈을 내고 싶어 하셔서 결혼식장 비용만 내게 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정하고 착한 남편과 제가 집에 가면 물 한 방울도 묻히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시집살이 시자도 모르고 살았어요.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면 바로 아기 문제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반드시 아이를 낳고 싶었던 저는 임신 계획을 결혼 전부터 남편과 많이 말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가 빠르게 찾아오지 않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보다 1년이나 더 늦게 결혼한 친구가 먼저 아이를 가지는 것을 보고 차마 축하도 하지 못해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와서 아이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가지겠지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둘째가 제가 결혼하고 1년 뒤쯤 결혼했는데 심지어 올케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서 제 자식보다 조카가 먼저 태어났는데 당연히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보통 이런 경우 남편이나 아내 쪽에 문제가 있다던데 우리 부부는 특이하게 딱히 둘의 몸에 이상이 있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이 아직 부부 나이가 젊으니까 바로 시험관에 들어가지 말고 자연 임신을 시도하자고 하셨을 정도로 멀쩡했으나 아이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제 조카인데도 보면 씁쓸하고 조카를 본 날은 매번 집에서 오니까 나중에는 일부러 가지 않기도 했어요. 회사에 가서 엄마가 조카 얘기를 하니까 출근도 더디게 하고 가족들과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람마다 다 때가 있다고 오히려 정신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아이가 찾아올 거라고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자꾸 눈물이 나오고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을 쉽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일부러 활동적인 일을 하려고 등산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최대한 아이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행 가서도 자동으로 제 눈이 아이들을 향하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안쓰럽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죠. 결국 남편과 저는 의학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진짜 운명처럼 딱 결정하고 시술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믿기지 않아 남편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10번도 넘게 물어봤더니 우리 부부가 워낙 오래 다녀서 사정을 알고 계시던 선생님께서 너무 축하하다고 재차 확인해 주셨어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고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게 어떤 일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매번 상상 속에서만 상상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니 볼을 계속 꼬집고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진짜냐고 물으며 얼떨떨했어요. 오죽하면 그날 운전해서 병원에 갔었는데 둘 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갈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주변에 하면 다들 그렇게 놀랄 일이냐는데 이건 아이가 쉽게 생긴 분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감정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친정에 알렸는데 시어머니는 오열하시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셨고 우리 엄마와 아버지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신은 초기가 가장 중요하니 최대한 몸을 편안하게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남편과 저는 모든 것을 제 배 안에 있는 아이에게 집중했어요. 막상 임신하니까 그제야 우리 조카도 마음 놓고 예뻐할 수 있었고 올케와도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유산의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길거리를 걸을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걸었고 먹는 것도 철저하게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음식 목록을 다 뽑아 아예 부엌에 붙여놓을 정도였어요. 그때 엄마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있어서 집안일은 다 제가 있었는데 남편은 그러다 제 몸이 무리할 수도 있다고 본인이 모든 집안일을 했습니다. 회사 다니느라 바쁠 텐데 혼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태교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자연 유산이 매우 흔하다는 것도 주변에서 말해줘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남편과 얼마나 둘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입덧이 조금 있어서 먹는 것에 예민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 음식을 먹으면 입덧이 없어서 시댁에 많이 가서 지내기도 했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장치상처럼 밥을 차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용돈을 드려도 절대 받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의 즐거움을 뺏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투자하라고 용돈을 받지 않으니 남편과 저는 오히려 난감했어요. 시어머니는 검소하시고 사치를 모르는 분이셨는데 그 점은 남편이 뚝 닮았습니다. 저도 평소에 사치를 부리거나 허영심이 가득한 편은 아니었는데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남편을 만나고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아이를 가지는 과정에서 내려놓는 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그렇게 형편이 좋으면서 하고 다닌 것은 검소하게 하고 다닌다고 놀라워했는데 저는 이미 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꾸미는 것에 무뎌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입덧을 제외하면 큰 문제 없이 아주 건강하게 출산까지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고집해서 자연분만으로 낳았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몸이 걱정된다고 제왕절개를 권했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자연분만이 좋을 것 같아 일부러 자연분만을 선택했고 후회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아이는 긴 진통이 아니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출산했어요. 성별은 딸이었고 미숙아도 아니었고 손가락, 발가락도 5개가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할 정도로 튼튼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도 보러 오시고 남동생들도 병원에 와서 아이 얼굴을 보고 갔는데 다들 아이가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죠. 퇴원하고 저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친정엄마는 회사 운영을 하느라 바쁘니 시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조리해 주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저한테 불편하게 하는 분도 전혀 아니고 언제든 배려가 몸에 익숙하신 분이라 오히려 제가 원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오셔서 온 집안의 집안일까지 하시며 저를 봐주셨는데 그걸 본 친정엄마가 감동해서 시어머니에게 선물해줘도 이런 것을 받아도 되냐고 하시는 분이랍니다. 진짜 오로지 제 편의를 봐주시며 아이를 봐주셨는데 심지어 아이도 얼마나 잘 보시던지 저는 시어머니가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줄 알았답니다. 이 경험으로 우리 집은 시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뭐 원하는 게 있냐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전혀 없다고 본인이 원해서 도와주신 거라며 매번 거절하셨어요. 그러다 남편과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때 시동생이 대학 졸업을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취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괜찮으면 도련님을 우리 엄마 회사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어떤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말을 꺼내자 크게 기뻐하며 그럴 수 있으면 너무 행운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진작 말할 걸 후회하며 시어머니와 도련님에게 말했더니 당연히 두 분도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이야 뭐 당연하게 어떤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라 엄마는 그 생각을 못했다며 환영한다며 도련님을 회사 주요 요직에 앉혔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육아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 원래 아이는 한 번 생기면 쭉 생긴다고 하잖아요. 원래 2명을 낳고 싶어 했지만 첫째가 하도 생기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라도 생기지 않으면 그냥 한 명으로 만족하고 살자고 남편하고 이미 얘기했었는데 바로 아이가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터울은 2살 차이가 났고 제가 둘째 소식을 양가에 알리니 시어머니가 저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첫째가 딸이라 자기도 딸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제가 조심스러웠다며 첫째도 어찌나 조심스럽게 대하셨는지 모릅니다. 뭘 먹여도 저에게 먼저 물어보고 아이한테 예쁘고 고운 말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첫째 때 입덧이 있었던 것과 달리 둘째는 입덧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때보다 더 편하게 태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아이를 기다리다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도련님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였습니다. 결혼은 축하할 일이었는데 제가 놀란 것은 그게 아니고 바로 예비 동서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무려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털어놓은 도련님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애가 떨어지는 줄 알았답니다. 임신한 지 얼마 됐는지 들어보니 우리 아이와 겨우 몇 주 차이였어요. 일단 축하하고 되게 급하게 결혼하게 된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고 호칭할게요. 서방님 부부를 최대한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방님이 동서 없이 우리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형수네 집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닌다는 소식을 동서는 모른다며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야 그때는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그러라고 말하고 넘겼는데 이게 큰 화를 가져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며 저는 너무 놀랐는데 예비 동서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서방님과 동서는 돈이 부족해서 제가 몰래 돈을 줘서 시어머니가 모은 돈과 합쳐 건넬 정도였는데 동서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본인은 혼수도 겨우 해오면서 시댁에 바라는 건 어찌나 많은지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전혀 아닌데 저에게 속상하다고 얘기를 터놓으셨습니다. 동서는 예단으로 500만 원을 준비했다고 하며 시어머니를 보고 예물을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원했대요. 그런데 그 예물로 말한 것이 합쳐서 5천은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그걸 어떻게 해주냐고 하시며 그래도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는데 못 해준다고 할 수도 없고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가 대준다고 했는데 워낙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고 해주신 게 많아 저한테는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니야, 아가. 내가 괜히 말했다. 너한테 부담 주려고 한 말은 전혀 아니야. 아휴, 미안해. 입이 방정이다. 아휴, 아니에요. 임신까지 해서 결혼하니까 최대한 잘해줘야죠. 그 대신 어머님, 제가 줬다고 하지는 마세요. 시어머니는 5번이나 거절하고 겨우 받으셨는데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서방님 부부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른 채 원하던 가방과 시계와 옷을 예물로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때 제가 임신한 상태라 최대한 남에게 베풀고 싶었는데 그게 다 나중에 우리 자식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출산하기 전에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식을 올렸고 축의금도 섭섭치 않게 많이 주었습니다. 동서는 화려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생긴 대로 꾸미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다녔고 볼 때마다 옷이 바뀌었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신혼여행도 다녀왔는데 무려 2주를 다녀왔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백수라는 말에 저처럼 집에 있으려나 보다 생각했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둘째 출산을 거의 바로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제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워낙 건강하게 태어났고 자라면서 잔병치레도 없이 순한 아이라 걱정하지 않았는데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입원하게 되었어요. 미숙아는 아니었는데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잃은 저는 깨어나고도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은 신생아 중에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절대 부모 잘못이 아니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제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온 신경을 둘째에 쏟느라 첫째를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그런 저와 첫째를 다 챙기는 남편을 보고 고마움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둘째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제가 걱정된다며 제 옆에서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올케가 연락 와서 자기 친구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지금 너무 건강하게 문제없이 살고 있다며 저를 안심시켜줬는데 고마웠지만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살도 많이 빠지고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살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옥 속에 빠져 있는 동안 동서도 출산하게 되었는데 동서 아기는 너무나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미 퇴원하고 조리원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축하하는 마음이 들면서 왜 우리 아가는 저러지 못하는 건지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 기간이 지나고 둘째도 태어나게 되었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저한테 최우선은 다른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최대한 바깥 음식을 먹이지 않고 모든 음식을 제가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간식도 유기농으로 만들고 아이들 건강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둘째가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하니까 더 그랬어요. 아이들을 키우며 저는 동서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동서 자식과 우리 둘째가 동갑이고 개월수도 비슷하니 말이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불편한 상황들이 지속되었어요. 무엇보다 양육 방식에 관해 의견 차이가 생겼는데 저는 둘째가 건강에 좋지 않았던 것도 있고 원래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정신으로 자라면 그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냐는 주의여서 어릴 때부터 공부에 대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고로 공부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아주 컸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다행히 교육관이 같아 안심했었죠. 물론 아이들이 원한다면 누구보다 더 지원해줄 자신이 있었으니 방관은 전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그때 아이들 나이가 첫째는 7살이고 둘째는 5살이어서 동서의 말에 더 놀랐는데 동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영어를 시켜야 애들 나중에 초등학교에 가서 무시 안 당해요? 동서는 아이 교육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는데 동선의 아들은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아이 교육에 너무 돈을 많이 써서 서방님이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할 때도 과하게 요구한다고 엄마한테 이미 들은 게 있었거든요.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거는 본인 생각이고 각자 다른 주관을 가지고 있으니 상관없었는데 자꾸 우리 아이들도 자기 아들처럼 그래야 한다고 하니까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말을 아무리 돌려도 동서는 고집스럽게 자기의 교육관이 정답이라고 둘째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라고 얼굴을 볼 때마다 말해서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말릴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건강한 게 최고라고 시어머니는 동서가 그럴 때마다 옆에서 말렸는데 나중에 동서는 제가 하도 아이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니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동서는 본인이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아들도 볼 때마다 옷이 달라졌는데 꼭 백화점에서 로고가 크게 보이는 옷만 사서 입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취향이고 대문짝만한 로고가 보이는 게 아무래도 남의 시선에서는 더 잘 보이니까 동서가 그걸 원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자꾸 동서는 우리 딸들 옷에 관심을 가졌어요. 제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다고 하고 다니는 행색에 관심이 없던 것이 아니라 나름 또 성별이 딸들이니까
신경 써서 수입 의류를 주로 입혔거든요. 유치원에 다니며 친구들과 옷이 겹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수입까지 해서 입힐 정도로 신경 썼는데 제 취향 자체가 로고가 크게 가슴팍에 박혀있는 옷을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 옷은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본인이 보진 못하던 옷이고 백화점에도 들어오는 브랜드가 아니라 제가 어디 시장바닥에서 떨이로 판매하는 옷들을 입힌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발끈해서 이거 비싼 거라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말해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서 뭘 하나 싶더라고요. 유명한 한국 속담 아시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 말처럼 저는 그냥 제가 동서를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해서 점점 거리를 두었는데 그래도 가족이라 1년에 적어도 3번은 만나게 되더라고요. 또 동서가 불편한 거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여전히 너무 잘해주고 계셨고 제가 둘을 키우니 걱정된다며 집에 와서 봐주기도 하셨어요. 둘째랑 병원에 갈 때도 첫째를 봐주시고 반대로 제가 첫째 행사에 가야 하면 당신이 직접 둘째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죠. 여전히 용돈은 거절하셔서 제가 보답하는 방법은 오로지 얼굴을 자주 보러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둘이 다 결혼해서 나가 사는데 남편도 없으니 확실히 서방님이 결혼하시고 외로움을 좀 타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도 유치원에 가면 혼자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놀다 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동서 아들도 시어머니가 시간 날 때마다 봐주시니 동서도 시댁에 자주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피해도 자꾸 마주치는 사이였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무시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한 가지 걸렸던 것은 동서가 너무 시어머니에게 육아를 강요하는 거였어요. 워낙 인품이 좋으시고 또 아이들에게 건강한 것만 먹이는 시어머니라 저도 의지를 많이 하긴 했지만 동서는 그게 지나쳤습니다. 본인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봐달라고 하고 맡기고 자기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오는데 심지어 선물도 하나 사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하다 저도 모르게 언제는 말이 나와 다툼을 한 적도 있습니다. 형님이 뭔데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왜 형님이 그러세요? 지금 어머님 대신 저 시집살이 시켜요?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어머님이 종일 봐주시니까 뭐 과일이라도 사오는 게 예의라는 거잖아. 그걸 왜 형님이 뭐라고 하냐고요?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그래,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그냥 저는 좋게 동서에게 이렇게 주말에 종일 맡길 거면 사과라도 한 분지 사오는 게 좋지 않냐고 웃으면서 물어본 건데 저렇게 사납게 나오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며 겨우 꾹 참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서는 한술 더 떠서 저에게 문자까지 보내며 뭐라 하더라고요. 형님이 뭔데 자기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시누이도 아니고 같은 며느리 입장인데 왜 그러냐고 따지는 문자를 보고 기가 막혀 그때 한 2년 동안 동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동서가 저에게 소리 지르며 뭐라 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동서가 있으면 시어머니 집에 가지 않는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명절 때도 서로 겹치지 않게 서로 남편을 통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시어머니 생신도 따로 챙겼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했는데 동서도 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저 일뿐만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 아이들 교육이나 발달 과정에 대해서도 워낙 참견을 많이 해서 2년 동안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2년이 지나고 화해 아닌 화해를 둘이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하며 말씀하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에게 아주 기쁜 일이 생겨 좋은 마음으로 제가 먼저 다가가게 되었어요. 기쁜 일이 무엇이냐면 그때 마침 우리 둘째가 큰 수술을 해야 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소리였습니다. 예전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경과를 보지 않아도 되고 이제 1년에 한 번만 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둘째를 안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저도 저지만 무엇보다 우리 둘째가 병원에 다니고 또 친구들과 마음 놓고 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서 몰래 새벽에 울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때의 기분은 말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해도 그날의 기분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완치는 아니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예전처럼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파티만 3번을 했을 정도로 우리 가족에겐 뜻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 시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부탁에 제가 먼저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예전처럼 같이 얼굴도 보고 하자는 말을 했더니 동서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 반기지 않은 말투였지만 신경도 쓰이지 않았고 그렇게 다시 교류하게 되었는데 그 뒤로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식들이 둘 다 초등학교에 가고 고학년이 되면서 시간이 많이 생겨서 다시 회사에 많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재택으로 그리고 종종 나가서 일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출근하며 회사 일을 다시 하니까 그동안 엄마로서 살다 사회생활을 하니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는 엄마의 역할을 하며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는데 이게 오늘 사연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 둘째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둘째는 큰 수술이 경과도 아주 좋으니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에 검사로 오지 않아도 된다는 행복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아파서 친구들과 자주 놀지 못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는 혼자 책을 되게 많이 읽고 언니인 첫째랑 많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지식도 많았고 언니와 종일 붙어 있으니 선행학습까지 하게 되었는데 저와 남편의 생각보다 둘째는 많이 똑똑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에 가면 선생님들이 저에게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 진지하게 영재학원을 보내라고 하셨죠. 남편과 저는 공부를 잘한다는 말에 당연히 기분은 좋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는데 아픈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평범하게 자라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던 차라 무엇보다 아이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둘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공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과 저는 딸에게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된다고 하며 수준 높은 학원에 보내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영재학원에 다닌다는 소식은 시어머니도 우리 친정엄마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노파심에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으니 말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바로 우리 딸이 경시대회에 나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전혀 몰랐는데 동서 아들도 그 대회에 참가했었더라고요. 처음 나간 대회에서 우리 딸이 당당히 1등을 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누가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아 놀라서 봤더니 바로 동서였어요. 형님, 예빈이 언제부터 이런 대회에 나왔어요? 동서, 인사도 없이 깜짝 놀랐네. 우리 딸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야. 예빈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나요? 전혀 몰랐어요.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몰래 준비했나 보네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딸 공부 잘해. 그러니까 상도 탄 거지. 인사도 없이 우리 둘째를 노려보며 말하는 동서를 보고 기분이 나빠 그대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뒤로 동서의 견제는 계속되었는데 나가는 대회마다 동서 아들은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그렇게 서방님 월급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라며 안타까워했죠. 최종적으로 과학고 모집에서 우리 딸만 붙고 동서 아들은 떨어졌는데
그 계기로 동서는 우리 둘째만 보면 얼굴을 보고 악담을 퍼부을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에 기가 막혀 그냥 제가 피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사건이 최종적으로 터지게 되었어요. 둘째의 생일과 과학고 입학 축하 기념으로 시댁에서 같이 식사하게 되었는데 하필 그때가 음력으로 생일을 세는 시어머니의 생신과도 기간이 겹쳐 서방님과 동서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앞인데 설마 그러겠어? 하는 마음에 갔는데 우리가 인사해도 모른 척하고 쌩하게 지나가는 동서의 모습을 보고 남편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잘난 우리가 참자 하고 무시하고 최대한 좋게 식사하고 자리가 끝나 집에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내내 우리를 무시하던 동서가 갑자기 살갑게 주차장에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째 과학고 입학을 축하한다며 선물을 준비했다길래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생각하며 다가갔는데 거기엔 생전 처음 보는 차가 있었습니다. 무려 벤츠를 산 건지 동서는 거들먹거리며 차 트렁크에서 뭘 꺼내더라고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를 꺼내나 구경했는데 뭘 선물로 줬는지 아세요? 지우개였어요. 지우개 하나 주며 우리 딸에게 건넨 것도 아니고 거의 던지다시피 주며 동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거지여서 벤츠 못 타보셨죠? 그렇게 거지여도 애가 과학고에 가네요. 이미 그 말만으로도 그동안 꾹꾹 눌렀던 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뒷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어요. 애가 아파도 과학고에 가는 걸 보면 우리 아들도 어디 아파야 하나 봐요. 그 길로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망치를 하나 들고 나와서 동서의 벤치를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말려도 그냥 무시하고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발로 차고 망치로 깼어요. 동서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보아하니 서방님이 왜 또 연봉을 올려달라고 난리쳤는지 눈에 보여서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계좌 불러. 차값 바로 줄게. 동서는 당장 내놓으라며 계좌를 바로 알려줬고 저는 당당하게 1억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계좌를 확인하고 두 눈이 동그래진 동서를 보고 울분에 찬 저는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당신 남편 다니는 그 회사 꽂아준 게 나야. 그 회사 회장이 우리 엄마야. 제 말에 동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했고 옆에 있던 서방님에게 저는 당당히 말했어요.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고 소리 지르니 서방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차를 부수는 소리를 듣고 놀라 나오신 시어머니에게 도저히 저런 수준 떨어지는 사람과는 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제 의견을 존중하셨어요. 그 뒤로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에 오는데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떨려 쉽게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이번 벤츠 사건 때문에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동서가 우리 집 형편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무시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잘했다고 하며 이제 앞으로 동서네 부부를 보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월급을 다 쏟는 걸로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아 교육해도 과학고에 못 가는 조카를 보니 저렇게 못되게 사니까 그렇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서방님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보고 유치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쌓인 게 많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은 퇴근하고 저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자기도 너무 힘들다는 말을 꺼내며 심지어 눈물까지 보였는데 안쓰러운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동서도 저에겐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10개도 넘게 보냈는데 나중에는 보기 싫어서 차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행사에서도 동서를 봐도 동서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마음 같아선 서방님도 해고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죄가 없으니 남편 동생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답니다. 다만 본인이 찔렸는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연봉을 무리하게 올려달라는 말을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서에게 당신 결혼할 때 받은 예물, 시댁에 올 때마다 자랑하던 그 가방과 시계도 내 돈이라고 하니 아연실색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자기도 동서가 달갑지 않다고 하시며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서방님은 남편에게 사정해서 얻어낸 동서가 다니던 골프장 회원권도 끊어버렸어요. 알게 모르게 제 쪽에서 나가는 돈이 많았다는 사실을 보고 저도 놀랐답니다. 지금은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우리 딸들과 남편과 시어머니를 챙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벤츠를 보실 때 속이 다 시원하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에게 말하니 다들 너무 재밌다고 하던데 저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네요. 앞으로도 쭉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저도 이렇게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연글까지 적어서 보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유튜브를 듣다 보면 어릴 때 듣던 라디오가 생각나요. 저도 어릴 때 손편지를 써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서 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렇게 기뻤는데 그때의 감정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남편과는 24살의 나이에 결혼했어요. 아이들 2명을 키우는 게 유일한 삶의 낙이었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어요. 바로 술을 마시면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죠. 가끔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강요했는데 그때마다 혼자 방구석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너무 무섭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겠지만 예전에는 저처럼 남편에게 맞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도 많았죠. 이혼을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의 가부장적인 모습에도 참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자의 역할이었어요. 또 이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여자가 내조를 잘못했다는 식으로 치부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 2명만 바라보며 힘든 시절을 버텨야만 했어요. 젊은 시절에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던 것은 그래도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크게 돈을 번다는 것 때문이었죠. 저에게는 못해줘도 자식놈들 2명은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못난 어미로서 자식들만 행복하고 탈 없이 자라준다면야 그저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았었죠.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남편이 집에 낯선 여자와 갓난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살 가족이야. 얘들아, 이리 나와봐. 너네 둘째 엄마니까 앞으로 작은 엄마라고 부르면 돼. 당신보다 한창 동생이니까 잘 챙겨주고.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어린 여자와 아이 1명을 소개시켜 주는데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었죠. 남편은 혼의 자식을 데려오는 것도 모자라 그 젊은 여자까지 집에서 같이 살라고 하니 미치고 팔딱들 노릇이었어요. 아이들도 어리둥절하긴 마찬가지였죠. 그 여자는 남편의 회사에서 격리를 하던 20대 어린 여자였는데 이제는 하다못해 그 여자와 바람이나 함께 살려는 것이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당신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저희는 뭐고?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악을 쓰고 따졌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의 손찌검뿐이었죠.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 집에는 본처와 바람핀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버텨왔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 여자, 아니 아이들에게 작은 엄마는 어리고 예뻐서 그런지 친자식들도 그 여자를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애들도 보는 눈이 있는지 나이 많고 못생긴 저보다는 젊고 예쁜 여자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서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상간녀를 뭐라 부르기도 그러니 그냥 작은엄마라고 칭하겠습니다. 암튼 작은엄마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에는 남편과 함께 회사로 출근했는데 그래서 모든 뒷바라지와 집안일을 제가 해야 했죠. 남편이 개무시를 하다 보니 아이들도 사춘기가 될 무렵에는 제 말을 안 듣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같은 여자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작은엄마가 저를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형님, 여자로서 형님 마음 이해해요. 저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어쩌다 제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지. 라고 말하며 신세한탄을 하기도 했는데 저도 작은엄마가 왠지 모르게 안쓰럽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작은엄마는 혼인신고도 올리지 않았고 저희 집에서 얹혀 사는 꼴이었으니 폭군 같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은 매한가지였죠. 처음에는 남편과 바람이 난 작은엄마가 죽도록 싫고 미웠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미운 정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착한 건지 모자란 건지 그렇게 동변상련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작은엄마의 뒷바라지까지 해주었죠. 가족이 많아지다 보니 온종일 집안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6식구의 밥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 만들 시간이 되었죠. 이런 신세가 처량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지만 남들도 이렇게 사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무식한 엄마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무시할 때도 있었지만 남들 다 오는 사춘기에 오는 반항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에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었습니다. 장 보는 날만 어렵게 남편의 눈치를 봐가며 돈을 받을 수 있었고 이래서 제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었어요. 다행인 건 작은엄마가 저 대신에 아이들 용돈까지 챙겨주었는데 이러다 보니 못난 친엄마 대신 작은엄마를 따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또 작은엄마가 아이들을 예뻐하는 모습이 보여서 안심이 됐죠. 그렇게 모진 세월을 버티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저 세상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메어오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힘들게 할 때는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아무리 못나도 내 남편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 앞길이 막막했고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는 함께 일을 하던 도련님이 이끌어 나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남편의 몫으로 약간의 돈만 저에게 주었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회사가 도련님에게 넘어간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밖에 할 줄 모르는 아줌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도련님을 고소하고 돈을 받으라고 야단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뭐가 뭔지도 몰랐고 무식하고 멍청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문제는 남편이 살아생전에는 식구가 많아도 먹고 사는 게 아무 지장이 없었지만 남편의 작은 목숨값으로는 몇 달도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도련님은 저희 가족을 모른 채 하고 이후에 생활비라던가 용돈을 준 적도 없었어요. 차라리 남편에게 맞고 지낼 때가 낫다고 생각할 만큼 하루하루가 곤욕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작은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처음엔 외출을 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되어도 그 여자는 영영 집에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자기 피부치까지 버리고 도망간 사실을 알았을 때는 참 허망한 느낌이 들었어요. 힘들다고 집을 뛰쳐나간 그 여자를 애써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게는 남과 마찬가지였고 가끔 대화하는 말벗이 사라진 게 아쉽진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집 나간 내연녀까지 찾는 것이야말로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과 또 혼의 자식까지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눈앞이 막막했어요. 혼의 자식을 고아원에 데려다 줄까 생각도 했지만 뻔히 제가 살아있고 저를 바라보며 큰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를 차마 버리진 못하겠더라고요.
제 피는 하나도 섞여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내 새끼 같은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제 손으로 그 아이까지 키우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팔아보기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해보고 그리고 노가다 잡부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죠. 지금이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일자리도 많았겠지만 그 시절에는 나이 많은 아줌마가 일거리를 구하는 게 쉽지도 않았고 이렇게 돈을 벌면서 저희 식구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어요.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일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보며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게 일해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보다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믿을 건 제 몸뚱아리밖에 없었어요.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죽은 남편이 자꾸 생각이 났죠. 다행히 첫째가 집에서 고생하는 저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잘해주었는데 문제는 첫째가 대학교를 입학할 때였어요. 제가 그렇게 일해도 그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줄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곧잘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는데 저에게 이야기했죠. 엄마, 그냥 나 공장이나 들어가서 돈이나 벌래. 요즘 대학교 나와도 취업 잘 안 된대.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어떻게 공부해서 붙은 학교인데. 아휴,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대학 등록금이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말로는 호언장담했지만 그 비싼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도련님에게 찾아갔지만 회사도 요즘 힘들고 여윳돈이 없다며 저를 문전박대했어요. 그래도 남편 살아생전에는 항상 옆에서 잘 따르고 저에게도 잘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걸 보면 참 가족도 필요할 땐 남이구나란 생각이 들었죠. 고심 끝에 집을 팔기로 했어요. 남편이 유일하게 남겨놓은 재산은 집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라도 처분하고 어떻게든 첫째를 대학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게 헐값으로 내놓은 것 같아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첫째의 대학비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둘째도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집을 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당시에는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엄마처럼 되지 말라면서 대학이라도 어떻게든 나오게 하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의 자식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아이라 끝까지 제 손으로 잘 키웠어요. 이 어린 게 엄마 잘못 만나서 나중에 저처럼 힘들게 살까봐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이 3명을 잘 키우니 제 인생 스스로가 남는 건 없었지만 뿌듯한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막둥이가 대학교 졸업을 한 날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정분아, 너 정말 고생했다. 넌 정말 대단한 여자야. 참 대견하다. 라며 스스로 칭찬해줬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 힘든 나날들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처럼 돈 때문에 쫓기며 힘들게 살진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 어딘가 모르게 허전함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동네 아줌마들을 사귀어서 수다도 떨고 가끔 산책도 다니는 재미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어요. 막내 혼의 자식도 출생의 비밀을 알고도 힘들어하는 내색 없이 저한테 엄마는 엄마뿐이에요. 어렸을 때 고생한 거 알아요. 저 안 버리고 끝까지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엄마 모시고 살게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좀 편하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잘 보살핀 보람을 느껴서 그런 말을 듣고는 한참 눈물을 흘렸어요. 시간이 흘러 자식들도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손주들도 안겨주었어요. 손주 녀석들을 보니 자식들 어렸을 때가 생각나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는데 첫째가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어제 꿈에 엄마가 나왔는데 잘 지내나 싶어서 연락했어. 요즘 애 키우다 보니 엄마가 자꾸 생각나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생각 없어? 얘는 갑자기 무슨 말이니?
내가 같이 산다고 하면 며느리가 욕해. 요즘 세상에 어떤데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여자가 어디 있어. 집사람한테도 다 말해놨어.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어떠냐니까 좋다고 하던데? 아유, 됐어. 무슨 이 나이에 익숙하지도 않은 동네 가서 사는 것도 영 불편하다. 첫째 연락이 고마웠지만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첫째는 무슨 큰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며칠 후에 며느리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니까. 혼자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그래요, 어머님. 혹시 저 불편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야단인데 그냥 같이 사세요. 네? 아들과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큰아들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큰아들보다는 며느리의 효의가 너무 고마웠어요. 아무래도 집안의 어른이랑 같이 사는 게 많이 불편할 텐데 이렇게 사정사정 하는 걸 보니 제가 남편 복은 없어도 아들 복, 며느리 복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적적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막상 오래된 집을 떠날 생각을 하니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더라고요. 집을 급하게 내놓았는데 운이 좋게도 바로 계약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큰아들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첫째가 회사를 쉬면서 이사하는 걸 도와줬고 엄마 모시고 살아서 너무 좋다는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짐을 정리하며 오래된 물건들은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손때 묻은 물건들을 버리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써온 가전제품이며 생활용품을 모두 버렸어요. 뭐 좀 챙겨가려면 큰놈이 버리라고 야단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창고 깊숙이 놓여져 있었던 오래된 박스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마도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집이 좁아 창고에 넣어둔 상자인 것 같았어요. 색이 다 바래질 만큼 오래된 박스였는데 열어보니 그 박스에 있었던 건 죽은 남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걸 보니 예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창고에 쭈그려 앉아 한 장씩 읽기 시작했어요. 죽기 전에는 그렇게 원망스럽고 미웠던 남편인데 그걸 보니 옛날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와 만난 날부터 결혼하기 전날의 일,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일까지 모두 적어놓았더라고요. 이렇게 세심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사가 마무리되자 보자기에 싸서 품속에 꼭 안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에 도착해서 짐 정리가 어느 정도 되자 다시 일기장을 펴보았어요. 오늘 뒷마당 대나무 밑에 금을 묻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우리 가족의 미래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는 김만덕을 친동생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남편은 그때 당시에 도련님과 심하게 다툰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적진 않았지만 남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고충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를 불러서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첫째도 일기장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아빠 생전에 그렇게 여유가 있었어? 무슨 금을 사서 땅에 묻으셨다는 거지? 에휴, 그러게. 너네 아빠가 참 별종이긴 했어도 그렇게 나도 몰래 그럴 줄은 몰랐네. 그런데 그 집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몰래 가서 파볼 수도 없잖아. 남편이 금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사실은 알았어도 막상 집을 처분한 지 20년도 넘었기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 사이에 집주인이 땅을 팠거나 재건축이라도 했었으면 사실 말짱 도루묵이었습니다. 혹시나 몰라 다음날 큰아들과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걱정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수십 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그 집에서 고생했던 젊은 시절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어린 시절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 그리고 집 나간 내연녀가 들어온 날, 집을 급하게 처분하고 첫째 대학 보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급하게 집을 처분할 때 왜 이런 집을 이렇게 싸게 내놓냐고 물어보시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인상이 굉장히 선하셨고 저희 집에 딱한 사정을 알고 이사하고 아이들 짜장면이라도 먹이라면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신 할아버지였기에 기억이 났습니다. 아, 안녕하셨어요? 저 기억하세요? 저의 인사에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살피더니 기억한다고 여긴 어쩐 일이냐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원래는 할머니도 같이 이사를 오셨는데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긴 어쩐 일로 왔냐고 묻길래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속으로 고민을 했죠. 그러자 첫째가 옆에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뒷마당에 장난감을 묻어놨었거든요. 요즘 자면서 이 집에 살던 꿈을 자주 꿔요. 어릴 때 동생들이랑 마당에서 곤충도 잡고 그랬었는데 가끔 생각나기도 해요. 이제 남의 집이라 들어오진 못해도 그때 시절 추억하면서 그 장난감이라도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업직 아니랄까봐 어찌나 말재주가 좋은지 첫째의 임기응변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알겠다고 하고 삽까지 찾아다가 건네주면서 어디냐고 같이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저희끼리 찾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알겠다는 말씀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마당에는 대나무가 많이 있었기에 그 위치를 찾기가 쉽진 않았어요. 여기저기를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봐도 도무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삽질만 해대니 남편이 일기장에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중간에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찾았냐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릴 것 같았죠. 괜히 남의 집 마당만 여기저기 헤쳐놓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지막 남은 한 곳을 파기 시작했는데 뭔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일기장에 적어놓은 상자를 드디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이었지만 혹시나 할아버지가 알게 될까봐 숨을 죽이고 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자 기쁜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커다란 괴짝이 땅 깊숙이 들어있었고 무게도 꽤 나가서 아들 차까지 나르는 데에도 고생을 했어요. 삽질을 하느라 망가진 마당 정원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부랴부랴 드린 후 남편의 보물상자를 들고 집으로 와서 열어보았는데 눈부시게 반짝이는 금괴들이 들어있는 걸 보고 아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남편은 아무도 모르게 1kg짜리 금괴를 20개나 땅속에 몰래 묻어놓았던 것이었죠. 언제 샀는지도 몰랐고 왜 그것을 묻어놓았는지 영문은 알 수 없었지만 마른 하늘에 돈벼락이 떨어졌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금 시세를 잘 몰랐지만 그것의 값어치가 꽤나 될 것이라는 건 알 수가 있었죠. 아들이 핸드폰으로 찾아보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이거 지금 시세로 14억에서 15억 정도 될 것 같아. 이 말을 들으니 다시 한번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아휴, 살아생전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이제 드디어 보답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많은 노인네가 그 돈이 쓸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냥 나 죽을 때까지 쓸 돈 생각하면 1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나머지는 너네 삼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생한 엄마 거지 자기들 게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자식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첫째가 혼의 자식인 막내에게도 돈을 나눠주는 것을 꺼려했어요. 엄마, 솔직히 막내는 아니지 않아? 지금 막내도 제 앞가림 잘하면서 살고 있고 엄마가 안 버리고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마워야 돼.
그런데 이것까지 주는 건 좀 그렇지, 엄마. 큰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제가 고생한 걸 늘 지켜봤었던 큰놈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막내도 엄연한 제 자식이고 제가 애지중지 키워왔기에 그렇게 나눠 가지지 않으면 한 푼도 가져갈 생각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제가 보는 앞에서 삼형제가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저희 집안에 행운이 찾아왔고 지금 저는 큰아들 집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쉰을 넘긴 주부예요. 낮에는 정수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 이동할 때마다 유튜브에서 톡톡 사연을 들으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을 이곳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저는 사업을 하는 남편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 당시에 저는 비교적 안락하고 여유 있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거나 비슷한 또래의 자식을 둔 엄마들과 모여서 아이들 교육 문제에 열을 올리면서 말이죠. 언제부턴가 저는 남편의 사업이 많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걱정이 되어 물어보아도 워낙에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인지라 그저 걱정 말라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를 위로할 뿐이었죠. 일이 돌아가는 눈치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남편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를 뿐더러 어디 가서 큰 돈을 마련해 올 수완도 되지 않아서 그저 조바심만 내면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늦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남편은 한참 망설이더니 자기 사업이 이제 더 어떻게 해볼 수단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당분간은 채권자들을 피해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주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았지만 올게 왔다는 생각이 드니 사람이 오히려 침착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알았다고 어디서든 당신 한 몸만 생각하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든 잘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남편이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왔는지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원망도 안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당장 생활비와 아이들의 교육비 지출을 따져본 후 바로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손이 여물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스스로도 깔끔을 많이 떠는 편이니 수도꼭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일을 악물었습니다. 다행히 친정 쪽 사람으로부터 가사도우미 일을 소개받을 수 있었어요. 업체 쪽에서 마침 급하게 자리가 났으니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업체 사장님이 덧붙이는 말이 이 집 사모님이 약간 유별난 성격이 있으셔서 사람을 좀 긁는 그런 스타일인데 괜찮으시겠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때야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도 아니었지만 또 저도 어디 가서 성격 둥글둥글하다는 평판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을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두 군데만 하면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는 해결된다는 생각에 그날은 며칠 만에 안심하고 푹 잤던 것 같아요. 다음날 소개받은 주소로 가보니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집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뷰도 멋진 그야말로 부자 동네의 부잣집이더군요. 사모님은 갸름한 미인상에 품위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어요. 어쩐지 눈이 약간 신경질적이라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웃는 상이었기에 고고한 느낌이 있었죠. 인사를 나누고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특유의 표정이 평평한 인매에 한껏 도드라진 아랫입술이 어딘가 낯설지 않은 기시감이 자꾸 느껴졌습니다. 사모님도 어느 순간부터 알쏭달쏭한 눈망울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말을 멈추고 고개를 약간 뺀 채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저기 안면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땡땡여고 나오지 않았나요? 그 말에 저도 흠칫해서 사모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고 스치는 것이 있었죠.
저 말투, 저 목소리. 맞지? 그래, 맞네. 땡땡여고 1학년 6반 누구누구. 반갑게 저를 쳐다보면서 씩 웃는 사모님. 순간 팔자주름을 새기며 아래턱을 쏙 빼놓는,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저 웃음. 그 순간 저는 25년 전 여고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이 참 잔인하다고 느끼게 했던 그 친구. 그 친구가 제 앞에서 그때처럼 웃고 있더군요. 고등학교 갓 입학했던 때, 저는 전교생이 많지 않은 중학교를 나와서인지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같은 중학교를 나온 친구들과는 반이 갈라져서 제가 있던 반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죠. 처음 반 배정을 받던 때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유독 눈에 띄게 행동했던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전에 들은 말에 의하면 집안도 좋고 공부도 그럭저럭 잘하는 유명한 친구였죠. 실제로 제가 봐도 성격도 쾌활함을 넘어서 약간 과장되었다 싶을 정도로 떠들썩한 친구였어요. 그러나 그 친구의 문제는 유독 다른 친구들의 기를 죽이는 걸 좋아하고 성격이 좀 잔인한 면이 있었어요. 함께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 그렇게 끼리끼리 잘 만나서 친했는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그 친구와의 첫 만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교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자기와 친했던 친구들과 떠들던 그 아이. 마침 제 옆에 앉은 아이가 그 아이와 안면이 있던 친구였어요. 제 짝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그 친구는 대뜸 저에게 어느 중학교를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별로 창피할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 저도 모르게 우물쭈물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아이는 처음 들어본 중학교인데 어디 있는 학교냐, 어디 멀리서 전학 왔냐고 웃어댔어요.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눈치를 보니 제가 나온 중학교를 모르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지만 주변의 그 무리들이 함께 저를 쳐다보면서 짓궂게 웃어대길래 뭐라 대꾸도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간을 보면서 상대방의 수단을 살피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한 번 넘어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저희 동네 이름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 정도 일만 있었으면 저도 그 친구에 대해서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친구는 자기에게 호의적이지 않거나 자기가 주도하는 질서에 따르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참 영악하고 어른이나 권력을 잘 이용하기도 했죠. 어쨌든 아이들이 추켜 세워졌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2년간을 내내 반장을 도맡아 했고 선생님들도 그 친구를 아주 좋게 봤어요. 그 시절 선생님들은 평등이나 개성 같은 것엔 관심이 없었고 그저 통솔이 잘 되는 반을 원했는데 이 아이는 그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청소를 하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있으면 대뜸 다가가서 왜 열심히 하지 않았냐고 면박을 준다든가 학급 주요 일정이나 계획에서 특정 아이는 따돌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기 위주의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철저하게 배척했었죠. 자기의 허영심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남의 재능을 훔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글을 잘 쓰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에게 접근해서 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며 그 아이의 글을 베껴 백일장에 당선된다든지 하는 것 말이죠. 나중에는 아예 당당하게 자신의 글을 써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 이젠 네가 나를 책임지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구설수에 오른 일이 없습니다. 되게 큰일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아이들을 내세웠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모른다며 눈물로 변명하기 일쑤였거든요. 저는 그 친구와 2년간 같은 반이 되었지만 그 친구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쉬쉬하며 그 친구의 나쁜 행동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당한 행동에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꼭 복수가 뒤따랐죠. 어느 날 제 체육복이 마치 벽에다 색에 문지른 것처럼 달아있거나 제 신발에 물, 우유 등이 부어져 있는 건 예사였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있지도 않은 제 스캔들을 만들어 소문을 내고 다녔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연합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었고, 그래서 이웃 남학교의 회원들과도 친하게 지냈고 동아리 일로 자주 교류를 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그 무리들은 마치 제가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다니는, 소위 말해서 걸레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전혀 하지 않은 일을 봤다고 말하는 증인도 있다며 저를 문란한 여학생으로 몰고 갔죠. 일일이 대꾸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었기에 저는 그저 아니라고만 말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했더니 어느 순간 후배들마저 저를 이상한 학생으로 취급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그 친구의 무리와 크게 싸운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그 친구는 문제의 중심에서 쏙 빠져 있더군요. 나날이 심리가 피폐해져 가고 그 친구 못지않게 우수했던 제 성적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친구가 저를 주요 타겟으로 삼았던 것은 성적의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3학년 때는 반이 달라져 크게 마주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제 스스로를 추스릴 수 있었지만 제 인생이 어디까지 나락으로 빠질지 그때 당시에는 저도 확신이 없었을 정도였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기억이에요. 그랬던 그 친구가 다시 기억하기 싫은 2년간의 기억을 또다시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마주치다니 정말 이렇게 기구한 상황이 있을까 싶었어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그나저나 넌 변한 게 하나도 없이 그대로다 얘. 그냥 지나가는 인사일 수도 있는데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던지. 누구의 탓도 아니긴 했지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마주친 동창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애에 그 잊지 못하는 얄미운 웃음이 가득한 채로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결코 호의적인 말은 아니라는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어쨌거나 잘 됐다. 너도 손이 고운 걸 보니 이런 일만 하면서 살아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렴 어떠니? 너도 알다시피 내가 성격이 좀 깐깐해야지. 오시는 아주머니들마다 뭘 그렇게 상처를 받으시는지 몇 번 지적한 걸로 다들 그만두시니 원. 우리 동창이 일해주면 나야 정말 고맙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여태 경계심을 갖고 그 친구를 대했던 것이 누그러졌습니다. 왠지 제 처지에 공감하는 것 같기도 한 그 말에 그래 저 친구를 안 본 게 벌써 20년도 더 지났는데 아무렴 철없던 그 시절 그 모습이기야 하겠냐고 그 또래 여자아이들이 또 다 그렇지 않았었나 하는 제 기억 속에 그 친구의 모습은 그렇게 희석되었고 아무렴 생판 남보다야 동창이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슬며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제 오판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후였습니다. 며칠 사이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보고 식사에 올리기 위해서 재료를 사서 출근한 날이었어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그 친구는 저더러 보란 듯이 옷가지를 치켜 올려 제 눈앞에다 들이밀었습니다. 경아씨, 이것 좀 봐요. 빨래를 구분할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다 세탁소에 맡겨줘요. 누가 경아씨더러 억지로 다 빨래를 해달래요? 이거 함부로 세탁하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옷인데 이걸 생각 없이 돌리면 어떡해요? 어느새 저를 부르는 호칭이 경아씨로 바뀐 그 친구가 제 발 아래 던진 옷들은 평범한 소재의 셔츠들이었어요. 저도 옷의 재질 정도는 구분할 줄 알고 세탁 표기도 당연히 볼 줄 알죠. 그냥 평범하게 세탁하고 건조하면 되는 옷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옷들은 마치 의도적으로 그런 것처럼 온갖 곳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예전에 제 체육복을 일부러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기가 막혔지만 하기야 이 집 사람들 옷들 중에 어느 것 하나 평범한 옷은 없었고 죄다 비싼 것들 뿐이었기 때문에 딱히 뭐라 반박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는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청소를 하고 있으니 저더러 들으란 듯이 노골적으로 동창들과 통화를 하더군요. 제가 이 집에서 자신의 파출부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누구랑 용건이 있어서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동창회 소식을 알리듯이 여러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죠. 이 친구는 변한 게 없구나. 여전히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어야 하고 남의 것을 다 빼앗아야만, 설사 그것이 남의 인격이라 할지라도 다 짓밟아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죠. 순간 장갑을 벗어던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노동을 하는 사람일 뿐 이런 부당한 괴롭힘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게 알려지는 게 부끄럽거나 억울했던 것이 아니라 굳이 그래야만 하는 그 친구의 심보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조곤조곤하게 제 할 말을 했습니다. 미안한데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다른 분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말이죠. 잠시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던 그 친구는 그때 그 웃음을 지으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얘,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네가 있어서 마음도 편하고 참 좋은데. 집안일 맡기면서 이렇게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일이 불편하면 내가 페이를 2배로 쳐줄게. 좀 힘들더라도 수고해줬으면 좋겠어. 기세 좋게 나섰지만 그 말에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하나 싶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 금액이라면 남편의 사업이 실패한 것이 전혀 지장 없을 만큼 충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2 아이를 번듯하게 대학에 보내기도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까지도 남편은 가끔 연락이 되는 정도였고 집안은 저 혼자 이끌어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 친구의 행실은 여전했어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찌개나 반찬을 싱크대에 모두 부어버리는 것은 예사였어요. 저에게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치울 수 있을 텐데 일부러 일을 만들어 저를 괴롭히려는 눈치가 뻔했습니다. 이런 일화는 일부의 예이고 다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특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요. 제 옷차림에 관해서인데 남편이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모자람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옷들 중에는 비싼 옷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간 날이면 굳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둥 아니면 동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어울리자는 둥 하면서 저를 남들 앞에 내세웠어요. 걔가 그러지 않으면 저는 다른 가족들이나 그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딱히 없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꼭 제 옷차림을 칭찬했어요. 물론 칭찬이 아니라 다분히 비꼬는 의도가 느껴졌죠. 때로는 자기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마치 업적처럼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확인을 받아내기도 했어요. 그 모든 일들에 하나하나 다 분노하자니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필요했기에 그런 내색을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철저하게 그 친구에게 맞춰주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1년여가 더 지났습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그 친구의 남편이죠. 사장님으로부터 서재를 좀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한 날이었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어서 혼자 서재에서 방을 정리하던 중에 대문이 열리고 친구와 운전기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 쇼핑이라도 다녀왔나 해서 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 둘의 낌새가 묘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들 같이 다정하게 웃는 모습이 급기야 현관 앞에서는 볼뽀뽀를 하더군요. 세상에 저 둘이 불륜관계였다니. 평소에도 둘이 좀 묘하게 친한 것 같다는 인상은 받았지만 제 주변에는 다 얌전한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했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시침을 떼고 1층으로 내려와 그 친구와 인사를 했죠. 그 광경을 목격한 당시에는 사실 특별히 뭔가를 생각하진 않았어요. 모른 척하고 돈이나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며칠 동안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잊고 있던 옛날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 친구의 남성 편력은 참 기이하고 비정상적이었어요. 소위 잘 나가는 남자애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을 좋아하는 평범한 남자애들은 그야말로 거느리면서 흔히 어장관리라고 하죠.
그야말로 사람 마음을 갖고 장난을 치면서 그게 마치 자신의 명성인 것처럼 굴곤 했던 그때의 그 친구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 피해자들 중에는 제 친구인 남자애들도 있었죠. 착하고 순진한 게 무슨 죄라고 마음앓이를 시키는 건지. 나이 들어서는 저희 애들보다 한참 어린 애들을 두고서 바람이라니. 아무리 돈도 좋지만 이런 심보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로부터 반년간 저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집안일이라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친구였기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고 주변 사람까지 동원한 끝에 둘의 불륜 사진까지 여러 장 준비했어요. 녹음한 것을 기록하여 서류로 만들기까지 했으니 정말 제 인생에서 뭔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아주 통쾌했죠. 결전의 날은 친구가 모임 때문에 집을 비운 날로 정했어요. 저는 사장님 앞으로 온 우편이라고 말씀드리며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죠. 발신인은 운전기사를 좋아하는 어떤 여자 정도로 적당히 꾸몄습니다. 사장님은 그 친구와는 다르게 너무나 젠틀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그런 걸 지켜보고 있으면 애처롭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 사장님이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는 것은 처음 봤어요. 이윽고 그 친구가 집에 들어왔고 저는 부엌 쪽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사장님은 말도 없이 그 친구에게 사진 몇 장을 건넸고 그 친구는 새하얘진 얼굴로 뭐라 말을 하려고 했지만 이내 뺨이 돌아가도록 두드려 맞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두드려 맞는 모습을 약간 지켜보다가 저는 무척 놀란 표정으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내 손으로 모든 비밀을 폭로하고 나니 그간의 모든 일들이 너무나 후련했습니다. 결국 친구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혼을 시켜버린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친구네 친정의 형편이 안 좋아져서 기세가 예전만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구는 어떻게든 이혼만은 피하기 위해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그야말로 깔끔하게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는지 평소 행실을 낱낱이 알고 있었는지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진술서를 모아 제출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 이후로 1년 정도 다른 일을 하다가 아이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는 정수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후일담도 여럿 있지만 모두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우울한 중년을 보내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통쾌함을 느끼곤 하지만 한편으론 사람이란 게 나이가 들어서도 바뀌지 않는구나 싶어서 씁쓸함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치관을 심어줘야 그게 훗날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 안 바뀝니다. 어렸을 적에 심보 못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환경만 주어지면 다시 그 심성이 발동할 거예요.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사람을 더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